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좋은 죽음의 3가지 조건. 오늘 소개해드릴 책자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의사인 김범석 교수가 전하는 좋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흐름출판사에서 2021년도에 출간되었고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예정된 죽음 앞에서, 2부 그럼에도 산다는 것은, 3부 의사라는 법, 4부 생사의 경계에서 총 3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자는 한동문 선생의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자에서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라는 라틴어 명구를 소개하면서 오늘 누군가의 죽음은 내일의 내가 살 시간이고 어떤 죽음들은 산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담담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자,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안병원 종양내과 전문의로 20여 년째 지금 봉사하고 있으며 시간을 버는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저서로는 암 환자의 슬기로운 병원생활, 천국의 하모니카, 항암치료란 무엇인가의 다수의 저서를 저술하였습니다. 먼저 저자가 말한 시간을 버는 의사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3대 원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암, 심장질환, 그 다음에 폐렴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사망 원인의 46%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암은 통계가 작성된 이래 38년째 1위를 달린 만큼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 원인의 가장 절대적인 원인을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가 근무하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에서는 암 환자 중에서도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완화치료나 아니면은 최대한 시간을 버는 연명치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저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완치보다는 시간을 버는 의사라고 합니다. 시간을 버는 의사라는 것은 항암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이 연장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항암치료, 신약 임상시험, 그 다음에 완화의료를 통해서 이렇게 삶이 유한한 사람들을 좀 더 연장해서 가족들과 남은 여생을 잘 보내고 또 자기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 앞서서 우리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보면 우리 일생을 보면 크게 두 개의 종이로 한 장의 종이로 시작해서 한 장의 종이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이 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쁨의 울음으로 나를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100세 때 사망하게 되면은 또 나의 자손들이 나를 신고하는 사망신고서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는 또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울었지만 내가 또 사망했을 때는 타인의 울음으로 나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생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은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는 삶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면서도 막상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일생을 보면은 입시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여행 준비, 출산 준비, 입학 준비, 퇴직 준비, 노후 준비, 최근에 또 가장 또 관심하는 노후 준비까지는 관심이 있지만 막상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죽음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또 산자와 죽음자의 생각을 서로 교류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노후 준비와 죽음 준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좋은 죽음의 3가지 조건을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통해서 느낀 3가지 조건은 첫 번째, 가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죽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 세 번째는 준비할 시간이 있는 죽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과 준비할 시간이 있는 죽음을 굉장히 얻기가 어려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살기도 어렵지만 죽기는 더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은 좋은 죽음의 조건을 보면은 신체적, 심리적 안락, 좋아하는 곳에서 죽기, 의료진과의 좋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고 영적인 웰빙을 얻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좋은 죽음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총 7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너무 열심히 산 자의 분노는 우리가 암 환자 중에서 분노에 찬 환자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죽는 사람들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 5단계를 보면 쾌블러로스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있다고 하는데 암 환자의 심리 단계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의 진단이 나오면 나가 암에 걸렸을 리 없어. 그래서 다른 여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분노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치료에 타협을 하면서 제한적인 수용하다가 또 치료 과정에서 우울감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암을 인정하고 죽음을 인정하는 수용 단계로 가는데 이 환자의 사례는 분노의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잠깐 소개해 이 환자는 50대 심장암 남성 환자로서 항암치료 시작 후 효과가 없어서 김범석 교수가 호스피스 치료를 환자에게 안내했으나 환자가 왜 의사가 그따위 치료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이야기를 하냐.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 사례입니다. 잠시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남자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더 이상 항암치료를 못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장암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항암치료를 다 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조기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던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신약 임상 시험에도 참여해봤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어딥니까?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실제 김범석 교수가 만났던 환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은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본인 스스로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임원까지 올라갔으나 50대 중반에 신장암에 걸리면서 삶을 앞두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일벌레로 소문난 회사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동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은 삶에 대한 애착을 갖다가 결국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쓸쓸히 사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내 삶이 없이 결국은 타인의 인정도 못 받고 열심히 산 대가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특별하고 위대한 마지막이라는 사례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두 가지 자들을 보면은 하나는 굉장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암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렇게 분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내가 암에 걸렸지만 몇십 년 동안 나랑 즐겁게 지내주어서 참 고마웠다고 해서 주위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사례인데 이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환자의 사례는 바로 타인에게 고마우면서 일상을 소중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70대 폐암 여성 환자로서 평소에 한 번도 담배도 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폐암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만도 하지만 생명 연장의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해서 항암 치료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호스피스 치료를 환자에게 안내해서 환자가 수용해서 호스피스 치료로 넘어가게 되면서 딸이 사는 아파트 주위에서 이제 손녀들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환자의 딸이 보낸 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홍길동 환자 딸입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못 드시고 힘들어하시는 엄마, 또 그런 엄마를 보고 계신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환자인 엄마 앞에서는 슬퍼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씩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다. 할머니는 상태가 악화되고 임종이 가까워져 호스피스 상담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평온하고 담담했다. 오로지 유일한 걱정거리라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 어차피 살면서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
아이들은 씩씩하니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폐암 사기이면서도 본인이 삶을 담담하게 맞이해서 이 김범석 교수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던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평범한 일생을 살아난 위대한 어머니의 상을 받다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사례로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인생의 리셋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소개해드린 사례는 이제 죽음을 한번 경험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암이 완치돼서 지금 인생을 다시 즐겁게 사는 택시 운전사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죽음이 항상 우리 속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화 속의 죽음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그림은 밀레의 사신과 나무꾼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나무꾼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신이 활을 들고 지금 사신이 나무꾼의 어깨에다 손을 대고 빨리 죽음의 길로 가자고 재촉하고 있는데 지금 가까운 거리에 나무꾼의 집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내가 집에 앞두고도 언제든지 사신이 내 죽음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밀레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소개해드리면 피테르 브리헬이라는 사람의 죽음의 승리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 한 면에 보면은 이렇게 임금이 향락을 즐기는 그 와중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우리한테 드리워져 있다. 여기에서 이 그림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 죽음과 삶은 하나의 선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현대의학에서 우리는 죽음을 점점 멀리하면서 우리가 가족의 죽음을 병원에다 떠넘기면서 죽음이 마치 남의 것인 양 우리가 타인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새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삶의 소중함을 소개해드리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이 환자는 흉선암이 재발해서 완치가 되었고 남성 환자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김범석 교수가 우연히 학회 가는 길에 승객으로 우연히 만나 인생 리셋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잠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나는 유서도 다 써놨고 죽으면 화장해서 강가에 뿌리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 챙기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산 사람들끼리 즐겁게 지내라고요. 나중에는 저들도 그러고 싶대요. 택시문은 제 동료 중에는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어요. 아침만 해도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저녁 때 장례식장에서 만나니 어찌나 허무하던지 그렇게 갑자기 가지 않고 죽을 준비까지 끝내놨으니 저는 얼마나 다행이나 싶더라고요. 행복한 거죠. 안 그래요, 선생님? 그가 그렇게 물었을 때 택시는 막 청계천을 지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표정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암 걸리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암 치료 잘해주셔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택시 운전사는 저자가 학회 가는 길에 만났던 택시기사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택시기사를 보면서 정말 암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얻은 인생의 리셋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전자제품의 리셋 버튼처럼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의 리셋 버튼을 켠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시 삶을 재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저도 30대 후반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저희 동료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저는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생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30대 이후에 제가 30대 후반 이후에 저의 지금 남은 삶은 저는 두 번 산다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제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죽음을 한번 경험한다는 것도 직접 죽지는 않더라도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것은 그만큼 삶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원동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요구르트 아저씨라는 사례입니다.
이분은 말기암 남성 환자로 극단적 장기 생존자라서 원래는 이렇게 치료를 해서 몇 달 있으면 사망해야 된다고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시한부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생존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석 달에 한 번씩 외래치료 올 때마다 항상 요구르트 2병을 가지고 와서 자기 한 병 먹고 의사 선생님 한 병을 먹고 있는데 이 요구르트 사오는 긍정마인드 소유자가 왜 오래 사는지 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쁜 결과가 생길까봐 걱정할 법도 한다. 그때마다 놀랄 만큼 무심했다. 한 번은 항암제 내성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빠지면 할 수 없죠.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어요. 나쁜 짓 안 하고 욕먹을 짓 안 하고 남 해코지 한 적 없고 애들도 잘 키웠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싶어요. 내일 죽어도 외환이 없어요. 치료는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잘 받으면 되고 즐겁게 살다가 때 되면 가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을 늘 조건으로 삼는다. 다만 결과에 대한 긍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과정과 태도에 대한 긍정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잘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그 자체가 긍정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이 환자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결국 긍정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태도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태도가 즐겁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남은 여생을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이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너무 늦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이 환자는 60세 말기암 남성 환자로서 항암 치료를 중단 선언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그럴 때 이때 이 환자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데 실제로 이 김범석 교수는 이 사람에게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정신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니 선생님 그걸 지금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60 가까이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2달 만에 정리한단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어떻게 몇십 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을 2달 만에 정리하겠는가? 이 환자는 운영하던 사업체도 정리해야 한다는데 그게 2달 만에 정리될 수 있을 리 없다. 그래도 이 환자는 2달이라는 시간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붙들고 끝까지 항암 치료에 매달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 삶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암 환자의 그 말기암 그 치료 기간을 보면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약 6개월 정도 임종을 앞두고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까지는 마지막 치료를 하고 그 다음 호스피스나 자택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암 치료를 위한 마지막 삶이 마지막 암 환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남은 시간이 환자에게는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까지 연명치료나 아니면은 불가능한 항암치료에 매달리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평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완화의료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사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아마 많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분은 80세 폐암말기 할머니인데 아들 둘,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력이 약해서 지금 치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지막에 인공호흡기를 삽관하고 결국은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마지막에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보여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 전에 인공호흡기를 꼽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이런 걸 잘 몰라서 어머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치료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효를 마지막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꽂은 모습을 우리가 보통 이 그림으로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인공호흡기를 꼽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니까 목을 절개해서 기관 내 삽관술을 하게 됩니다. 기관 내 삽관술이라는 것은 목에 이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후두를 벌려서 넣게 되는데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넣게 되면 절대 자발호흡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전혀 어떤 개인적인 그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결국은 호흡기에 의지해서만 살기 때문에 결국은 숨만 쉬는 거지 이분의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꽂은 환자에게는 환자의 고통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면 마취제나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환자는 살아있지만 결국은 가족들과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는 가장 안 좋은 사례가 바로 인공호흡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임종을 앞둔 부모를 앞둔 자식들은 마지막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이때 인공호흡기나 이런 연명치를 의지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지 이분은 담당 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80대 폐암말기 할머니로 가족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CPR이라는 심폐소생술까지 연명치료했지만 결국은 사망을 한 사례로 하면서 과연 최선을 다한 것이 최선이었을까라는 자신만의 어떤 화두를 던집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보호자와 가족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보호자들은 대개의 경우 환자에게 중환자실이 아무 의미가 없어도 중환자실을 고집한다. 게다가 환자에 대한 미안함이 클수록 더 그렇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자신은 제외된 채 가족과 의료진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살았을 때도 편치 않고 죽을 때도 편치 않게 되어버린다. 할머니도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한 달여를 버텼다. 최선을 다해달라는 가족들은 끝내 심폐소생술 거부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연 임종 전 최선의 치료가 환자를 위한 치료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했다는 본인들의 마음의 위로를 위한 최선인지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례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존엄사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 삶의 마지막 모습은 좌측에 있는 이렇게 호흡기나 여러 가지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달고 있는 이런 삶을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호스피스나 아니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원하는 모습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연명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호스피스와 같은 우아한 죽음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별 웰다잉법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연명치료 결정법이 통과가 되면서 존엄사가 허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엄사라는 것은 회생이 불가한 환자에 대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연명치료라는 것은 바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그 다음에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존엄사가 허용이 되어가지고 조금 많이 그래도 이제 웰다잉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엄사와 안락사까지 허용하는 나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락사라는 것은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약물 등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웰다잉법이 되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웰다잉법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는 나라는 바로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스위스는 조력자살까지 허용이 되는데 조력자살이라는 것은 환자가 아니더라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한 1년에 한 20명 정도가 스위스에 가서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할 만큼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력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존엄사 내지는 안락사까지는 이제 허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무조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병들고 힘들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본인의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좀 더 편하게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사례를 보면은 이분은 말기 두경부암이라는 그, 그 병을 앓는 환자인데, 이 환자, 이 말기 두경부암은 얼굴이나 이런 쪽에 함몰돼서 굉장히 흉악한 모습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방 치료 중 아들이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연명치료 중단을 제안해서 결국은 그걸 허락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선생님, 이렇게 하루 이틀을 더 끌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의식이 있으셨다면 절대로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돌아가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이 마음을 울렸다. 아들의 말은 옳았다. 보통의 가족 같았더라면 선뜻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돌아가시는 게 낫다니. 그것은 누구보다 환자를 사랑했던 가족이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이제 누군가는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 그게 환자를 위한 일이었다. 아니,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굳게 믿었다. 나는 결국 산소호흡기에 산소를 뻗다. 삑삑 소리를 내며 들어가던 승합제 주사기도 멈췄다. 가족들 외에 지켜보는 사람들은 없었다. 가족들의 울음 속에서 환자분은 2시간쯤 뒤에 숨을 거뒀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사망자 중 75%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기 암 환자 중 90%가 병원에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 2달 전에 평생 진료비의 2분의 1을 쓸 만큼 우리는 마지막 연명치료까지 하는데 이 환자처럼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마지막 그래도 좀 그 삶의 고통을 놓아주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환자들이 말은 못하지만 의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에게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그런데 우리는 막상 이 권리를 남아있는 가족들이 효도를 한다는 목적으로 마지막 연명치를 하면서 환자를 고통으로 해서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 이 책 소개를 마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사자라는 사칭도 피하는 그런 터부를 이렇게 신봉하고 있는데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회피할 것인가? 죽음과 삶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은 나비가 번데기에서 우화를 합니다. 그러면 번데기는 사망을 했지만 나비는 새롭게 삶을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은 번데기를 보고도 아무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음이 바로 나비가 우화하는 것과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그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우리는 죽음이 벽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잠시 내 눈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본다면 좀 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고 좀 더 죽음의 삶을 잘 준비하면서 웰다잉을 실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3년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삶을 더 영성 있게 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